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364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른바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패러디가 화제가 됐었죠. 한 장관의 화법을 풍자한 패러디였는데 이번에는 편의점에 간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패러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패러디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의점에 간 이재명이라는 패러디가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 간 이재명이 문을 세게 밀면서 아이씨 자동문 아니야? 예의가 없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욕설도 꽤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잠깐 머뭇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편의점에서는 고객님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이 땡땡 네 엄마 땡 뭐 땡땡땡 이렇게 이제 막 욕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이재명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야당 대표라니 진짜 대단한 민주당이다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이건 풍자가 아니다 팩트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댓글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때 처리를 했는데 일단 패러디는 그동안 논란거리가 되었던 그리고 주목받았던 이 대표의 발언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풍자를 한 겁니다. 어떤 발언들이 인용이 됐는지 그 해당 발언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MBC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잡고 있어.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저희 그런 제목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가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끊어버릴 거야. 네네네. 예의가 없어. 아니 다른 거. 내가 욕한 건 아니잖아요.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습니다. 뭐 욕하는 거뭐 인터뷰에서 욕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5.4야.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편의점에 간 이재명이라는 패러디물을 만든 겁니다. 최병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 팬덤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저는 뭐 패러디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은 아마도 이제 친민주당 계열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본뜬 그 편의점에 간 이재명 이 패러디물은 또 국민의힘 친국민의힘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에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 진영 내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뭐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걸 담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러나 이제 작년 대선이 워낙 뭐 사실은 엇비슷하게 0.73%포인트라는 그런 차이로 갈라졌기 때문에 네. 아마 진영 내의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이제 시청자나 또는 이런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런 걸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패러디라는 것은 1차 패러디는 괜찮은데 그걸 또 따라하는 패러디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이 글은 저는 좀 눈살이 찌푸렸던 게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을 뭐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솔직히 뭐 보고 이렇게 재밌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화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딱 들었을 때 그냥 진짜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들었을 때도 아 저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찌 보면 진짜 음성 지원이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아 그게 재밌네. 이제 뭐 그것을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나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웃음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 글은 솔직히 기사화 됐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외고요. 그냥 어디 커뮤니티에서 뭐 지지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권 지지자 중에 한 분이 저렇게 뭐 웃자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참 다시 한번 그 화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과거 선거 때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진짜 이게 현실화됐구나.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이 정말 예지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안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패러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앞서서 한동훈,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패러디문을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신기하다, 그리고 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리다면 이렇게 국회에서는 반박하지 않고 라디오 달려가서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뭐 무대응할까요?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낼까요? 이창규 위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당 내외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사법 리스크 이미 다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의 과거 행적들을 다시 재소환한 건데 사람 됨됨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본인이 선거철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뭐 오점이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고 더더욱이 본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재소환됐고 저는 이게 한 번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의 음성을 따서 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격, 본인의 됨됨이를 자기 스스로 또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응을 아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자들이 물으면 특유의 화법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는 것.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다시 개판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계 의원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강한 수위의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신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야권의 비주류 토론회가 있었는데 무당급 유튜버의 가짜 뉴스, 저질 지도자, 팬덤 정치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망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지금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무당급 유튜버들, 저질 지도자들 결합되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그동안의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얼마나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건진 법사의 건자와 건의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명심해서 건의로 바꾸는 과정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건진 법사가 신딸이나 뭐 신하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더 탐사는 저도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희경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 몇 개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두 개 추려봤는데 이 가짜 뉴스의 진앙지로 여러 유튜브를 꼽고 있고 이를 무당급 유튜버라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어제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산시킨 것도 바로 정치권인 셈입니다. 이낙연계 의원들의 토론회에 나온 말들
김지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총선이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에는 중도층을 잡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는 물론입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이제 3, 4, 3이다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이제 3, 3 정도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4 정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다. 해서 지금 여야가 뭐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지난 총선 이제 수표율이 한 66%, 6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지지자들만의 표만 얻어서는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은 이제 70%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 정도 투표율이면 단순히 이제 지지자들의 어떤 표만 받아갖고는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양당이 이거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고 이 민주당의 지금 이런 얘기, 무당급 유튜버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팬덤 정치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중도층의 지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의제들이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뭐 무당급 유튜버다 이제 팬덤 정치를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된다 얘기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제 중도층의 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앞으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 중에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년 남긴 상황에서 첫 불출마 선언입니다. 물론 과거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초선 중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영환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친명 인사들은 지금 현재 비이재명계, 친문 혹은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모여있는 지역구를 사냥하고 다닌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초선 첫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용퇴를 결정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치를 못 바꿨다. 스스로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부분 인정했고 현재 정치권은 여든 야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걸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자신이 용퇴 결정을 내리는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지역구에서 내내 갈등에 시달렸다. 이 지역구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이 여기 출마하려고 했다가 뭔가 잘 안 되면서 오영환 의원이 당선이 된 그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양이원영, 현근태 등등 여러 친이재명계를 자처하고 있는 의원들이 친낙 지역구 노리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과 비명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사였는데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 오영환 의원 본인은 굉장히 이제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혔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이걸로 이제 불출마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사실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희상 전 의장 아들이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이제 오영환 의원이 그 지역구를 쟁취를 한 셈인데 그러면 혹시 문희상 전 의장이 그 지역 내에서 워낙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지지자들의 움직임 이런 거에 못 견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영환 의원의 진짜 그 불출마 배경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언론에서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영환 의원이 상당히 원내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제가 기자들을 만나보면 그 굉장히 그 뭐 요점을 잘 뽑아서 그다음에 워딩을 잘 준다. 오히려 참 원내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들었었는데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입 인사였죠. 당시에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이제 지역구로 물려받을 뻔했는데 당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물림을 한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결국 불출마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왔던 것 나왔던 거예요. 저는 불출마 선언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영환 의원이 영입 인사로 해가지고 아마 전략직으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때 국회의원이 되신 걸로 아는데 뭐 저는 뭐 불출마에 대한 뭐 선택은 누구나 누가 다 자기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의정 생활을 성실하고 좀 잘했던 분들이 꾸준히 이어가서 조금 더 큰 제목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네. 본인이 너무 여기 정치권에 있으면서 특히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이렇게 네. 실제 만나 보더라도. 근데 이제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어떤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러한 갈등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본인이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처음부터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도 워낙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의정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본인이 사용될 때는 많으니까요. 그런 데서 또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경기도 의정부 갑에 출마를 했는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5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게 이제 정확한 내용이니까 불출마를 뭐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부를 봤는데 그게 잘 안 됐고 혹시라도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영환 후보의 불출마 선언에 좀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 변수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사법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영준 교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해서 간다면 저는 99.9% 민주당은 저는 깨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도권의 친문과 호남에 있는 분들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나름대로의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깨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특히 지난 3월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9.5%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5.2%에 불과했습니다. 2배 가까운 수치 차이가 느껴지시죠?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미 수사를 받았고 또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근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된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빠르게 판결이 날 부분은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곧 민주당의 리스크로 연결돼요. 왜? 선거 범죄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다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존립 기반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판결이 나기 전에 1심 나기 전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애가 서른 의원이 이낙연계의 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했을 때 장래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얘기를 나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 일반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다른 범죄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가장 1차적인 것은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고가 1심이라도 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설정 변호사님.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내부에서의 기류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있건 없건 간에 민주당이 분당될 일은 절대 없다. 예, 아까 김영준 교수께서는 뭐 이 대표 체제로 가게 되면 뭐 99.9% 깨진다라고 하지만은 분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분당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 인물이 없어요. 같이 나갈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분당 사태가까지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도 여러 고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올해 8월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8월 말인데 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또 전당대회 또 치러야 돼요. 네. 예, 그건 좀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이기 때문에 8월 이후, 그러니까 올 가을 아마 아까 이창근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결과,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돼서 제가 봤을 땐 당에서의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대다수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남은 총선에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선호도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권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들이 49.9%입니다. 50%에 육박합니다. 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권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40%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돼 있다. 특히 이제 저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20대라든가 아니면 네. 중도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김영준 교수가 얘기하는 거에 대입을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그런데도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커진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떨어지느냐 국민의힘보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진짜 압도적인 다수가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는 어차피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역으로 진짜 역설적인 거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과가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1년 이상 남았고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닌 게 이제 중간 선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간 선거는 기본적으로 여당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한테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권 견제론이 나오는 거고 못하고 있다. 그럼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분명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세요. 이제 선택지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어떤 그 중간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야당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도가 지금 약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실제의 어떤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투표를 할지는 건 내년에 가봐야 될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각자의 강성 지지층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하죠. 이를 어떻게 포섭을 해서 이제 지지를 이끌어낼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1년 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 뭐 이재명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중도층 이탈에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 너무나 중요한 총선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예의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주장으로 시작된 대통령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천공 개입 주장에 경찰이 한 달 동안 정말 10명 이상의 경찰들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3월 한 달간 논란이 됐던 그 시기 집중적으로 CCTV를 들여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한 달간 CCTV 양이 얼마나 됐냐면 영화 2,000편 분량 2시간 기준으로 잡아도 거의 4,000시간을 투자한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충실하게 돌려본 경찰의 대답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였습니다. 빨간색 밑줄치 부분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설치된 작년 3월 한 달치 영상 4TB 영화 약 2,000편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천공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달의 모든 날짜 CCTV를 확인했는데도 천공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삭제됐거나 누락된 건 없을까라고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인위적으로 삭제된 영상은 없었으며 날짜가 지나면 영상이 위에 더 씌워지는 시기라면서 이런 자료 또한 포렌식으로 전부 복원해서 분석했다. 사실상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모든 날짜의 자료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결국 없었다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린 겁니다. 일단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럼 가짜 뉴스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 경찰의 결론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한 말 중에 사실은 작년 3월 한 달 동안 그 빈날 없이 다 봤는데 네. 특정 시간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정 시간대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바로 지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썼던 그 책은 메모를 바탕으로 썼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메모가 당시에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메모로 적었다고 했기 때문에 남영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보다 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영신 전 총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리고 CCTV에 그 어떤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가능한 한 뭐 증인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되고 남영신 전 총장 추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CCTV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조금 머쓱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까지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강조해왔던 야권들이었는데 야권에서는 생각만큼 본인의 어떤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까지 이어서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주술 정치라든가 무속 정치가 판칠 때예요.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CCTV 분석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일단 전제 사실은 뭐 민주당이 여기에 매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CCTV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보더라도 네. CCTV 외에 다른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됐었나? 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있었다는 공간병이라든지 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저는 아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같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나? 지금 천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초에는 경찰에서는 천공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진술서로 지금 대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CCTV 분석 결과만으로 지금 이것이 무혐의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부실한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세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여기서 대충 이것만 해봤는데 없더라 해서 그냥 불송치 의견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다시 한번 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찰에서 이런 오해라든지 억측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이 천공이 이런 관저 선택에 개입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천공 말씀하셨는데 천공은 이 사건의 지금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경찰이 지금 이 사실이 허위임을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형사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공 진술도 들어보고 뭐 필요하면 이제 진술서를 요청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하면 천공을 불러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피의자가 아니니까 꼭 불러도 되고 뭐 안 불러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어떤 CCTV만 보고 이제 어떤 사건의 어떤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천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얘기 나왔지만 그 휴대전화 주파수 위치 추적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것도 없었고 당연히 CCTV 하나만 가지고 CCTV도 어느 정도 구멍이 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수사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요. 그런 뭐 위치 추적, 그다음에 기타 진술 내용들, 그다음에 뭐 출입 기록들 이런 거를 당연히 다 종합해서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허위다. 그럼 그때 오지 않았다. 그러면 총력을 다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도 뭐 수사관 10명 이상 투입해서 거의 이제 밤샘에서 이 CCTV를 봤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 형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천공이 지금 피의자 입장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천공이 지난주에 서면으로 지금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저 이전과 전혀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진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뭐 경찰도 CCTV 분석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일단 뭐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천공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공 측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과거 저희 TV조선 취재진과의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일체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여사님한테도 일체 없고요.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제한 직구 재졌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제 소설을 써놓으니까 스승님은 청문회를 나가길 원하세요. 아무 때나 부르면 거기 일정 맞춰서 나가겠다고. 그냥 공식 석상에서 하자. 내가 뭔 죄가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라는 개념이 거진 스승님도 쓰신 것 같아요.
자,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좀 찜찜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말끔하게 좀 해소하는 결과를 좀 도출해내야 이런 의혹도 다시금 제기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핫한 인물 만나보는 시간으로 갈 텐데 첫 번째 인물도 김건희 여사로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김 여사가 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그걸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습니다. 교생 실습할 때 그때 제자로부터 받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 때, 그게 때가 1998년 4월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사생대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한 교생 선생 신분의 김명신 씨의 그 시절 때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둔 이 사진을 최근에 제자들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교생 때 제자들에게 써준 편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교생 실습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니 선생님도 굉장히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제야 조금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라면서 교생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그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간직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거져 나왔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최근에서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걸 노리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음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음해다 하는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야권에서 음해하는 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 다른 거 여러 가지 허위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규명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워낙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한 건을 공개함으로써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점에서 보면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저게 벌써 언제 때 얘기인가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10년보다도 훨씬 더 전의 얘기입니다. 4년 전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따져볼 때는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정치 공방 정도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대통령실에 사진을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정경심 전 교수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영치금으로 무려 2억 4천여만 원을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영치금 2억 4천만 원. 정경심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을 최고로 많이 받고 있는 수감자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이 아마 절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영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도 300만 원 외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써야 2억 4천만 원 중에서 다시 300만 원이 계좌로 이체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위인 정경심 교수 2억 4천만 원, 2위, 3위를 봤더니요 꽤 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영치금 총액이 지금 2억 4천만 원인데 2위는 1억 80만 원, 2배가 넘고요. 3위는 7천만 원대입니다. 3배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이들 정경심 전 교수에게 돈을 많이 보내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과거 서초동 집회 때도 정경심 전 교수,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외쳤던 지지자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함성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아들, 딸, 내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지인 변호사님, 영특이 이렇게 많은 경우도 사실 좀 이례적인 거 맞죠? 네,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뭐 실제 영치금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기는 합니다, 교도소에서.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어떤 생활용품 외에는 영치금을 통해서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더구나 방한복이나 이런 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근데 저 금액은 굉장히 과한 거고, 심지어 이제 뭐 영치금이 없어서 이제 저 면회 오는 이제 접견 오는 변호사한테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좀 제발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고 저도 사실 그렇게 넣어주곤 하는데 2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너무나 이례적인 금액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런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내로남불 이런 걸로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근데 아직도 이런 분들을 추종하는 이런 제가 볼 땐 거의 종교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또 팬덤이 있구나. 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뭐 자제시키거나 하지 않고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이신데 본인분들이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 2억 4천만 원이다 영치금이,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처음에 굉장히 놀랐는데 일종의 뭐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고 사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뭐 거기서 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뭐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지탄을 받았던 어떤 특권층의 이미지 이런 거를 아직도 그 교도소에 가서도 이걸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본인들의 이런 특권적인 어떤 의식을 활용하고 또 뭐 지지자들을 또 끌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참 이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영치금을 보내신 지지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이걸 뭐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 안에서 이신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그 뭐 받는 정경심 교수가 잘못한 것인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뭐 심정적으로 이건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심정적으로 뭐 조국 교수를 일가를 또 조국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인간적인 또 배려의 마음에서 뭐 십시일반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뭐 액수도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도 저번 경기도지사 선거 나올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거둬들인 후원금이 18억이에요. 그건 과도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그러니까 또 강용석 씨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셀럽들에 대한 어떤 뭐 지지자들의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금액이 영치금 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그걸 가지고 탓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영치금을 보내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정심에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거죠. 영치금 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행위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나 그리고 일부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표현이나 지금 시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듯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시 교육 비리, 누군가로부터는 기회를 박탈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금융시장 교란, 본인들은 이익을 취했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법 체계도 부정하면서 조국 가족을 고한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조국 전 장관도 무죄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사법폭력이다, 이러한 말들이 저러한 후원자들을 또다시 양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지금 4년형을 확정받고 대법원 확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딸인 조민 씨는 여전히 아버지 북 콘서트를 하면서 뭔가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북 콘서트도 있죠. 그렇죠. 조민 씨가 뭐 부산에서 봬요 뭐 이렇게 그 매체에 올렸다고 합니다. SNS에.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또 이 북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려고 하는 모양이고, 그 북 콘서트에 조민 씨가 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이제 부녀가 계속 전국을 돌아다녀가면서 북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까 그 정경심 전 교수한테 영치금을 보내는 사람과 비슷한 아마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또 북콘서트에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게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도움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에게 다소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국민의힘이 결국 전 목사와 손절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총선 1년 앞두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장 최고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장 최고가 청년 최고위원이고 당의 지도부 중에 뭐 대표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윤 대통령과 좀 신임을 받고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의중도 좀 반영되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걸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고 네. 왜 청년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쪽과 손절을 했다고 그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저강도의 손절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적어도 전광훈 목사 계열의 그 당원들이 꽤 많이 지금 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전광훈 목사는 별도로 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 매일경제가 여당이 결국 손절 선언을 했다는 건 과장이고 진짜 손절 선언을 하려면 그거는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 저강도의 손절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어떤 그 행사에 가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장소에 가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을 좀 이어갔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말까지도 하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더만은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홍준표 대표도 뭐 지금 지자체장이지만 네. 차기 대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뭐 2, 3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사안인데요. 뭐냐면은 전광훈 목사도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당의 일정 부분 책임 당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가입시켜서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그분이 또 당의 당무에 전혀 다른 당에 소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당의 자산이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만 지도부를 존중할 땐 또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중질환 또 내부에 싸운다 이런 게 비판을 받는 건데 홍준표 시장께서도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본인이 정말 당의 소속으로 상임 고문으로서 네. 당을 비판을 하고 당에 대한 부담이 되는 저러한 정강훈 목사는 아니면 다른 데 대한 비판은 가차없이 할 수 있지만 당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하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손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폭주하는 전광훈 목사를 좀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자회견 열고 지금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물론 추후에 이걸 좀 정정하긴 했습니다. 종교인의 어떤 충언이라든지 어떤 그 설명들을 좀 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약간 톤다운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권 200석 서포트가 교회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수십 석을 달라고 했다.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황교안 대표님도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홍준표 대표님도 그분도 30년 정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이야.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요.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당 밖에 이 정도의 영향력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뭐 개딸들이니 뭐 적극적인 지지층이니 하더라도 뭐 자기들의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서 도대체 정광훈 목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정상적인 범주의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얘기도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국민의 아까 최병목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건 국민의힘에서 끊고 가지 않으면 저는 두고두고 저는 아마 화근이 될 것이다. 이건 지금 과거에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과거에 정광훈 목사랑 2016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2018년도, 2020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지금 두 분이서 갈라지셨지 않았습니까? 서로 법적 공방도 하고 계시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저분을 선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년 총선에서도 과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까? 저분의 말대로 과연 국민의힘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강릉에서 대단히 큰 불이 나는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오전 8시 반쯤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헬기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서 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풍에 또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는 바람에 동네 일대에 아마 큰 혼란과 또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풍이 너무 강해서 헬기 한 대도 제대로 이륙하기가 힘들 정도. 그러니까 산불이 난 지점까지 진입하기는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릉 산불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대피령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발령이 된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좀 들어오거나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얘기로 좀 이어갈게요. 전광훈 목사 일단 어느 정도 선긋기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총선 승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 되면은 뭐 세대 교체라든지 물갈이 포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출신들에 대한 공천 비중을 얼마나 조절하느냐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먼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예.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당 망합니다. 아마 당 없어질 거예요. 검사 출신은 엄격하게 숫자로라도 제한을 해야 우리 당까지 검사당이다 돼버리면 총선에서 그냥 참패할 겁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임박하면은 더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명보다는 10수명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10수명. 자, 이러한 우려에 지금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는 일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총선 출마가 거의 수십 명이 된다, 대통령실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검사 출신 수십 명의 공천설, 지금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설이기도 한데요.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환 대변인 어떻습니까? 실제 그러한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공천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거 이제 우리 정당사를 봤을 때 공천만큼 고차원의 방정식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여름철 되면은 정치의 어떤 휴지기, 좀 쉬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노리고 나오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검사 출신이 이렇게 정치를 희망한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경선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윤곽이 어느 정도 1차 나타날 거라 보고요.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은 이제 정말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윤곽이 결국은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검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중에 나오는 얘기들도 많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더 내부에서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이 더 노리는 그러한 혼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국민의힘의 희망은 이제 이런 논란이 그럼 잦아들기를 바라겠지만 이게 잦아들겠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실제 뭐 특정 지역의 출신들이 대거 진출을 하려면 사실은 그 배경에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원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설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뭐 정치를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근거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된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검사든 누구든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특정 직역, 어떤 직업 그 출신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김기현 대표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과거에 김무성 그 대표가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공천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근데 그게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그 별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이걸 확실하게 그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의 어떤 출마자들이
우후죽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거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 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를 질문받는 도중에 갑자기 전화를 끊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홍 시장의 인터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만든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님 아닙니까? 전화로 불러내 시비 걸라고 그러는데 아니 미리 준 그 내용하고는 전혀 없는 내용을 묻고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베베 꼬아가지고 하는 인터뷰 그만합시다. 예. 이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거 해프닝까지 좀 엮어서 영상을 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홍준표 시장 방송 직후에 SNS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 중단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찍어서 무례하게 계속 질문을 해서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모든 이제 방송에 시청자가 있고 또 청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예의에 좀 어긋나는 청취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당의 이제 원로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약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거취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 뭐 예를 들어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 괜찮겠지만 계속 한동훈 장관의 어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져 물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필요했던 그리고 꼭 들어야 됐던 질문인가?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도 자꾸 반문업 이제 한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질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뭐 출마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답변 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질문이 좀 제대로 돼야 그래야 답변도 제대로 나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거의 20년 만에 정확히는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그 시작, 출발점이었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히려 정치 양파를 구축하는 각 당 지도부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비례대표의 기능 이미 소실했습니다.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마저 국회의원마저 줄여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지금 여야의 의견도 엇갈리고요.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과 지방 의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4일 토론만으로? 잘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2대 총선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조정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만 좀 살짝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현행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양당이 특히나 국회의장만 열심히 뛰고 계시고 양당이 특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이걸 전원위원회에서 봤지만은 같은 당 안에서도 약간 지역 출신과 수도권 출신과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300명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유리한 어떠한 선거구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걸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네, 과정들을 맞습니다. 거쳐야 되는 거죠. 보다 객관적이고 제3자가 이걸 결정하고 그걸 따르는 쪽으로 만든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불거진 내용인데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는 사실을 서로 그 사실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실에서 알려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 중에 있다. 결국 청와대보다 훨씬 더 도감청에 대해서 단단한 방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대통령실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위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